동맹 미국에서 아마도 열흘 후면, 즉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굉장히 강력한 펀치가 날아올 것으로 저는 믿는데요. 그 펀치를 민주당이 불러들이는 정말 희한한 자충수를 떴는데 딱 들켜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책사 스티브 배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수장 이재명을 하드코어 친중 좌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코어 친중 좌익이 어제 중국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대규모 살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총력 공세를 펴고 있는 진짜 내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마포구 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중국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1월 8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마포구 소재 한 북카페 전층을 임대해 열린 이 행사는 국내 한 보수 일간지의 편집국 부국장급의 간부 주선으로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공식 일정에 없었던 이 행사에는 20여 명의 외신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외신 기자들 가운데 소속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던 기자는 일본 기자 2~3명이었는데요. 나머지 대부분 중국인으로 현장에 있던 제보자에 따르면 신화통신과 인민망 등 중국 언론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 갈등도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충돌 사태를 좀 더 지나가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개미들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살상을 염두에 둔 대규모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는 속내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이 행사 시작과 끝에서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신신당부하며 해당 일정을 기사로 다루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외신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며 당내 국제협력본부에 외신 전담 대변인 신설을 진행해 놓았고 외신 전담 대변인도 몇 명 돈을 들인 상태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해당 일정에는 중국과 일본 기자들이 초청되는데요. 일본 기자는 2~3명이었고 해당 기자들은 스카이델리 측에 중국 기자들이 많이 왔고 서양인 기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 고위 인사는 외신기자협회 이름으로 행사하면 너무 공식적인 이야기들만 오간다. 좀 더 캐주얼한 모임을 정례화하면 어떻겠냐라며 중국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하드코어 친중 좌익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사실상의 내전이고 우리 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지 이재명의 의심스러운 행보가 점점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이렇게 사진이 찍혔어요. 카페 안에 있는데 한강변에 있는 카페군요. 유리창에 저렇게 한강 비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 외신 기자가 찍었어요. 일본은 불렀어요. 그 한 2~3명이 갔는데 미국 뭐 예를 들어서 로이터, AP, 뭐 블룸버그 이런 데는 부르지 않았어요. 일본 2~3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단정하고 말 잘 들으니까 이름표를 달았는데 중국인들은 이름표를 안 달았더라. 그런데 외신 기자들끼리는 얼굴 알죠. 그래서 신화통신, 인민방 등등 이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일본 기자가 알린 겁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에 알렸고 또 그걸 스카이데일리 측에 알리니까 스카이데일리 완전히 우파 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파 시민단체가 흘러들어가서 우파 시민단체들이 여기 앞에서 CCP 물러가라 라는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지금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미국은 부르지 않고 중국을 대거 초청했어요. 일본을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자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일본으로 인해서 지금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허리 잘린 개미, 목 잘린 개미 뭐 이렇게 해서 전쟁해가지고 개미가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인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그런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걸 향해 계속 가는 것 같다. 즉 살상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상전쟁이 도대체 정말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인지 아니면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이 우파 국민들을 아예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정치인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하나의 전체주의 공산 독재 체제로 끌고 가는 이런 그야말로 말살 정책까지 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말을 또 했습니다. 외신 전담 대변인을 신설했고 이 외신 전담 대변인도 몇 명 돈을 들인 상태. 이게 도대체 뭘까요? 돈을 줬으니까 니들 좀 대접받아라 그 말인가? 아니면 이 외신 전담 대변인이 자기 당직자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 기자들을 중에서 외신 전담 대변인을 선정한 건가? 그래서 돈을 줬다는 건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이거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신화통신 뭐 이런 자들이 왔는데요.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 매체예요. 국무원이 직접 통제하는 관영 매체고 신화통신의 사장은 차관급 인사입니다. 그리고 신화통신은 대외적으로 첩보기관 역할도 해요. 지난 2018년에 미 법무부가 신화통신은 스파이 에이전시라고 공식 확인해 줬어요. 왜? 관영 매체고 전 세계적으로 특파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정보관 역할을 같이 겸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화통신과 또 그 외에 뭐 인민망이다 다 중국 관영 매체들 즉 중국 국가안전부의 통제와 지령을 받는 또 중국 선전선동부의 지령을 받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앞으로 잘 지내자. 즉 중국 정부를 직접 만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 기자를 통해서 물론 뭐 일본 기자가 말 안 했다 하더라도 CIA 등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당대표 일정이 다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일정표가. 그런데 그 일정이 없는 이런 큰 행사를 했어요. 그 말은 비밀리에 이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들켜버렸고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여.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재명이 나옴으로써 뭐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나옴으로써 우파의 집권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뭐 그런 자가 아닌가. 워낙 이렇게 리스크가 크니까. 자, 그러면 중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왜 협력할까? 코민테른 행사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깃발 걸고 같이 갔어요. 그냥 이 사고 근저에 깔린 이념이 같다는 겁니다. 코민테른 공산당과 같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회주의자냐라는 데 대해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자들 보면. 자 그러면 그 자들 뿐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권영세 이름이 있네요. 2021년 6월 23일 6.25 전쟁 발발 기념일 바로 이틀 전에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에 창립 이해찬, 송영길, 권영세. 이해찬, 송영길하고 권영세하고 같은 부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야 요새 권영세 좀 수상한데 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열렬히 축하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어낸 위대한 업적과 세계 평화와 안정. 아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세계를 평화를 얼마나 지금 짓밟고 있는데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고 권영세가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중국 공산당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당,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국민의힘 내에 있는 친중파들도 차제에 전부 속아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신나고 기대가 되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법, 위법, 불법을 아우르며 정권 찬탈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사법부 일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해당 국가에서 유죄 확정이 나지 않은 부패 혐의자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의 극좌파 이권 카르텔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미 재무부가 현지 시각 1월 7일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최측근 인사를 부패 혐의로 제재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해당 인물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헝가리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오르반 내각의 내각부 장관인 안탈 로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로간 장관이 국가통신국과 디지털정보국, 헝가리 관광청 등 많은 정부기관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충성파를 규합하는 데 사용했다고 제재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로간은 자신과 오르반의 집권 여당에 충성하는 인사들에게 공공계약과 각종 금전적 이익을 몰아줬는데요. 미 재무부는 로간은 정부 관료로 재직하면서 헝가리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부를 자신과 그의 당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로간의 행위는 국가 권력이 과도 정치인과 비민주적 행위자들에 의해 장악돼 헝가리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헝가리 현지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부패 대응 전략 이행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은 동맹국 민주주의의 활력과 지속성,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에 국가 안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헝가리 지도자들에게 부패 범죄에 더 적극적이고 명확하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26일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18호에 따른 것인데요. 이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자가 된 로간 장관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그 어떤 은행이나 기관과도 거래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18호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및 부패의 만연과 그 심각성이 국제정치 및 경제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고위 정치인, 특히 범죄 사실이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인물이라도 부패 혐의만으로 미국이 직접 단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이 한국 내 상황을 하드코어 친중 좌익 세력에 의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과 거기 줄을 대고 있는 법관, 정치인, 공무원들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신고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헝가리에서도 신고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자, 이 자료는 1월 7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관련 제재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제가 빨간 박스를 쳤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제재를 취하게 된 것이 미국의 글로벌 부패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 내에서 벌어진 부패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이 부패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그 대통령 행정명령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 언론들, 특히 메인스트림 언론이라고 하는 이 언론들은 미국의 메인스트림 언론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트럼프와 친한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의 측근을 제재했다. 뭐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이 제재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직접 서명하고 직접 지시하고 집행했던 그 행정명령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2017년 12월 2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직접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났다고 해서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의 유효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당연히 오는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 행정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헝가리에서 제재를 받은 안탈 로간이라는 인물, 어떤 자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양력을 정리해봤습니다. 1972년생이고요. 부다페스트 제5지구의 시장, 무려 8년 동안 했습니다. 재선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랑 똑같네요. 8년 동안 이 시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고요. 현재 집권 여당인 피데스 헝가리 시민연합 소속으로 국회의원이자 내각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내각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10년째 지금 이 장관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르반 대표적인 친러 인사이자 유럽 내에서도 독재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여기에 착 달라붙어서 부역을 하면서 자신이 이 권력을 통해서 온갖 이권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측근들에게 분배를 하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데 자금줄로 써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지금 60차 공판이 열릴 정도로 질질질 끌고 있는 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전부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벌어진 권력형 토착 비리죠. 우리 사법부가 워낙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죄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패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판단했을 때 야, 이건 좀 잡아야 되겠다 하면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독립된 주권 국가인데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제재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맹국, 우방국들의 이런 민주주의와 청렴도,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부패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 전체주의, 사회주의 쪽에 좀 더 가깝고요. 중국, 러시아 이런 불량 국가들과 더 친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미국의 해외 동맹 정책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심층 분석에서 이 그림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중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통해서 최근에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좌를 가지고 온라인 결제라든가 송금 같은 걸 하죠. 자, 그런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순간 이 은행들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행들이 제재 대상 인물과 거래를 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위프트 코드, 즉 국가 간 송금을 위한 이 전산망 내에서의 고유 코드가 삭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거래도 안 되고 은행 자체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은 문 닫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대북 제재 위반과 연루됐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위협한다라고 해도 수십조가 날아갈 판인데 이 은행들이 과연 그 제재 대상 인물에게 계좌를 열어줄까요? 제가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충견이 돼서 위법, 불법, 초법적인 짓거리들을 저지르고 있죠. 오동훈 씨와 이호영 씨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계좌,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 전부 동결돼도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동훈 씨, 과거에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동산을 물려줬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을 정도로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같은데, 당신의 계좌가 전부 막히고 동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로 처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민주당 편에서 이번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문재인이 임명한 이미선 재판관에게도 묻겠습니다. 당신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 만약에 미국에게 부패 사범으로 찍혀서 제재가 됐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주식 계좌까지 전부 막힐 판인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 측의 방어권도 무시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짝짝꿍을 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즉 인민재판, 떼법재판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미선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당신들도 부패사범으로 찍혀서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이미 처분되는 그런 상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스위프트 코드와 완전히 무관하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들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런 진영으로 편입되는 거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제재를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초법, 위법,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주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이 신고들이 빗발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 공수처, 법원,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라 하드코어 친중 좌익 세력에게 충성하고 줄을 선 사람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뒷감당이 힘들 것이라는 거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